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상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4회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기출문제풀이를 할 텐데요. 쌤의 생각으로는 이번 44회 고급 문제를 풀고 내가 뭐를 맞췄나, 내가 뭐를 틀렸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보다는 지금 한국상능력 검정시험 45회를 노리고 나 아직 한능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또 출제 경향은 또 어떤 식으로 또 나오는가, 이런 거를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구경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많을 거다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상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간략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번부터 50번까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쌤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에 한국상능력 검정시험이 이제 막 초창기에 시작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뭐 정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나온 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회는 이게 무슨 한능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허탈했던 그런 회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초창기의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이제 고정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뭐가 어느 회가 조금 더 어렵고 뭐가 조금 더 쉽다 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고급은 고급대로의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이제는 뭐 일관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급 역시 중급 나름대로의 일관된 난이도를 이제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누구는 뭐 지난번보다 어려웠느니 뭐 지난번보다 뭐 쉬웠느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까다롭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뭐 그런 경향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체감 난이도, 이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 뭐 지난번보다 어떻다라고 하는 말이 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는 거의 이제 일관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현재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한능검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능검은 1번부터 50번까지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매우 평이하게, 조금도 뭐 낚시 문제 없이, 조금도 어떤 그 함정을 파거나 뭐 그런 문제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능검의 출제 경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급은 이거보다 더 쉽게, 고급은 이렇게 쉽게, 그리고 중급은 매우 쉽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출제 경향이 이러므로 우리 역시 바로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춰 가지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전략은 쌤이 여러분께 권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한국상능력 검정시험을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시험을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주 빠듯한 그런 어떤 그 기간에 당장 코앞에 있는 시험을 내가 얼른 넘겨가지고 합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마도 여러분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넉넉치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을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뭐 만점 전략으로 나는 1번부터 50번까지 모든 문제를 다 맞춰버리고 말겠어, 뭐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가시면은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험 전까지
이 끝까지의 내용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최대한 계획은 소박하게, 작게 세우십시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영상의 내용을 이제 최대한 열심히 잘 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재인데요. 교재는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내가 적어도 교재는 이 정도 두께는 봐야지라고 하면서 너무 두꺼운 교재, 너무 많은 양이 이렇게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교재를 또 구입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교재가 기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좋긴 한데요. 그거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래독도 마저 하지 못하고 시험 날이 바로 다가올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창한 계획, 원대한 계획 세우면 절대 안 되고, 소박한 출발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교재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재는 가급적 얇은 교재를 선택하라.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뭐 1페이지면 되겠네요. 뭐 그건 결코 아니고요. 얇으면 얇을수록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뭐 혹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또 교재 밖의 내용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내가 뭐 500페이지짜리 교재를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500페이지짜리 아주 두꺼운 전화번호 같은 그러한 교재를 선택을 해서 1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250페이지짜리 문제 기본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250페이지짜리를 2회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고득점의 그러한 방식이다, 그런 어떤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도 좋은 것은 100페이지짜리가 있다면 100페이지짜리 문제집이 어떤 기본서가 있다면 그 100페이지를 5회독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거는 아무리 욕심이 나시고 너무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에 대체로 아주 두꺼운 거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가운데에서 뭐 2주 완성이라든지 3주 완성, 그런 것도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신다면은 아주 효과적인 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권하는 교재는 대체로 100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 100에서 200페이지 내외에 이러한 조금 얇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기본서를 선택을 하신다면 가장 훌륭한 그러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반복적으로 잘 정독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다 외워질락말락, 암기가 다 될락말락 할 적에 그때 바로 문제집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늦춰가지고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풀이의 과정을 통해서 개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내가 한번 정독을 했고 내가 이제 이것이 기억에 날 듯 말 듯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단계에서 문제풀이에 딱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정답을 고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그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하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네, 정답을 딱 보면서 그때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기본서의 내용을 딱 펴보면 아 하면서 맞아 라고 하면서 아 그렇지 이게 내가 기억이 안 났구나 또는 아 이게 내가 혼동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지 마시고 네, 문제풀이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빨리 하셔가지고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정독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이제 관념 속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내용은 이제 정착이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네, 바로 네, 문제풀이로 들어가셔가지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다지는 네, 그런 방식을 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밑줄을 긋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이런 어떤 짧은 얇은 교재에서 네, 내가 문제를 푼 바로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네,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내가 바로 거기다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메모 가피를 하는 거죠. 메모를 해가지고 네, 좀 더 추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좀 더 양을 풍부하게, 네,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작전으로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의 생각으로는 그런 어떤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셔가지고 쌤의 생각으로는 약 한 300문제에서 한 4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를 푼다면은 현재 그 문제가 쉽게 나오고 있는 이런 한능검의 네, 출제 경향에서 봤을 때 틀리는 문제는 한두 개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기출문제는 옛날 거는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고 옛날 거 중에서는 아주 어려운 정말 손도 대기 힘든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는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최신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45회를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30대 후반부터 네, 40대 초반에 네, 그러한 네, 회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시고 시험 문제를 네, 직접 풀어보시면은 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쌤이 여러분께 드리는 그 합격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네, 현재 우리 한능검은 네, 출제 경향이 이렇다. 한마디로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 역시 전략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 1년 계획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요. 네,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최대한 출발은 네, 가볍고 심플하게 네, 소박하게 시작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가급적이면 얇으면 얇을수록 네, 쌤이 권하는 네, 교재의 분량은 약 10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 네, 한 15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네, 그 사이가 가장 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독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해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라. 기출문제,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 푸시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마 틀리는 일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자, 현재 출제 경향에 따른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학습의 전략은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44회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1번부터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로 이제 1번부터 들어가는데요. 현재 그 문제는 그 각 문제별 출제 경향은 또 이렇습니다. 자, 어떤 제시문이 있어요. 어떤 제시문이 어떤 문제가 1번이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현재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의 그 구성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시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시문의 정체가 뭐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이게 뭐게? 라고 딱 물어본 다음에
풀어보는 사람이 응시자가 그 제시문이 지시하는 것이 A다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간파하게 잡아내게 한 다음에 요 안에 이제 힌트를 가지고서 잡아내게 한 다음에 바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이 지칭하는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이 B고 뭐 2번이 E고 뭐 C고 뭐 A 그리고 뭐 D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제시문의 정체가 A라고 하는 거를 내가 딱 잡아냈다면 당연히 여러분 4번을 골라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정체를 확인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요. 1번 문제는 이게 어느 식이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를 1, 2, 3, 4, 5번 가운데서 고른 거고요. 2번 문제는 어느 나라게, 이 제시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게. 3번 문제는 이 왕이 어느 왕이게. 그리고 4번 문제는 또 이 나라가 또 어느 나라게. 뭐 이런 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출제의 경향은 순서입니다. 어떤 하나의 그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시가 있을 때 그거를 막 어떤 사건들을 막 그 순서 없이 두서 없이 막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두 번째로 잘 나오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시문이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을 딱 제시를 하면서 전체 그 시간 순서 가운데에서 A, B, C, D, E 순서 가운데에서 이 사건은 A, B, C, D, E 가운데 어느 시기에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냐면요. 다음 사건, 이 제시문이 제시하고 있는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은 또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순서 문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문제의 출제의 문제 내용 구성의 경향은 두 종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를 확인한 이게 뭐게, 이게 누구게, 이게 어느 시기게, 어느 나라게, 이 단체는 이름이 뭐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런 식으로 정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순서를 물어보는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 라든지 이 사건은 어느 안에 들어가지, 어느 시기 안에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1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 주먹도끼가 나오네요. 주먹도끼. 여러분 주먹도끼는 바로 선사 가운데에서 구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유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구석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딱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 거의 문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번 문제의 배점을 보십시오. 1점이죠, 1점.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는 우리 문제는 오신 문제가 어떤 거는 1점이고 어떤 거는 2점, 그리고 어떤 거는 3점인데요. 1점 문제, 배점이 1점인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쉬워서 에이 그냥 먹어라, 깼다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문제거나 아니면 아주 어렵거나,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는 1, 2, 3, 그러니까 1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50번 가운데에서 이 문제는 그 중에서 어려운 거니까 요거는 틀려도 그렇게 큰 어떤 피해가 없도록 1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번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 1점이었을까요? 쉬우니까 1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쉬우니까 1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십시오.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첫 번째 줄에 왕검성이 있죠. 고조선의 수도였죠. 두 번째 줄 우거왕. 우거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는
고조선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자가 제시문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고조선이다라고 한 걸 알아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고조선에 해당하는 지문을 고르는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보시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두었다라고 한 게 바로 고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보실까요? 3번 보시면 자, 밑줄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왕, 신라의 왕 가운데에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을 당시의 왕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그래서 역시 이 문제 역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진흥왕을 골라주면은 화랑도를 개편을 하였다. 여러분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은 진흥왕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로서 화랑도를 개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바로 이제 알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4번 보실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가 뭐게? 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세 번째 줄에요.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가졌대요. 영고는 부여에 대한 부여가 매년 했던 제천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시문은 부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부여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사출도. 사출도. 요게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5번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지우고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자, 가느다라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조금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인데요. 여러분 수렵도라고 하는 이 고분 벽화가 무용청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는 나머지 이 2번을 제외한 나머지 1, 3, 4, 5번은 충분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3, 4, 5번이 잘 아는 내용으로서 틀렸다라는 거를 바로 수험생들이 이렇게 간파를 해서 싹싹싹 지워내게 한 다음에 남은 거 하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 3, 4, 5번은 다 정답이 아니니까 2번을 고르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정답을 고르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소거법이라고 해요. 소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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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답이 아닌 거를 하나씩 속어 없애 나가면 나머지 하나 딱 남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게 답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죠.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번 잠깐 보실까요?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한 곳은 평양성이죠. 평양성 전투. 그러므로 1번이 아니고요.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의 독자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 무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4번은 김정희의 금속과학록에서 김정희가 금속과학록에서 바로 고증을 한 비석은 북한산 순수비죠.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황초령비도 고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기토대왕릉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벽돌무덤으로 중국 양나라 문화적 교류를 여러분 벽돌무덤으로서 중국 양나라 문화적으로 교류를 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소거법을 통해서 2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답은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6번 보실까요? 자, 이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보니까 여러분 온달이 나오고 있네요. 온달은 언제 죽냐면 590년에 바로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6세기 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세기 말.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빼앗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기 위한 어떤 노력의 과정에서 온달이 활약을 하다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상황은 6세기 말이고 6세기 말 이후의 상황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주면은 7세기가 딱 하나 있네요. 2번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하였다. 요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7번 보실까요? 자,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여가지고 백제를 향해서 이제 백제 공격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의 왕이 바로 7번 문제가 요구하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제 멸망 당시의 왕이 누구죠? 의자왕이죠.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서 또 의자왕을 골라주면 정답은 2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바로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킨 적이 있었죠. 이것이 어쩌면 나당 연합군이 바로 결성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답은 2번이 되었고요. 다음 8번 보시면요. 자, 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정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수도가 상경 용천부래요. 그렇다면 볼 것도 없이 수도가 상경 용천부였던 나라는 뭐 당연히 발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서 발해에 해당하는 지문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을 판매를 했다. 바로 솔빈부의 말이 바로 말 있잖아요. 말이 바로 발해 특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다음 9번 보시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또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구해가 세 아들과 함께 바로 이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서 신라한테 항복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구해가 바로 버풍왕한테 항복을 한 왕국은 바로 가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야인데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서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의 금관가야의 건국설화가 바로 김수로 왕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 공부만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다 새로운 내용이어서 어려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속 우리 10번 볼까요? 자, 10번 보시면 혜공왕이 죽고 그 다음에 김양상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김경신이 왕 됐다. 여러분 혜공왕이 피살당한 건 780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8세기 후반 8세기 말의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8세기 말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골라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8세기 말 이후에 통일신라의 혼란기의 상황을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최치환이 당시 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건의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11번 보시면은 자,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순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건 이후의 상황이 뭐냐라는 건데요. 자, 왕이 넷째 왕자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는데 첫째 왕자가 바로 이 사람을 금산사에 유폐했다. 자, 여러분 이 왕은 견훤이죠. 견훤이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첫째 아들인 신검이 여기에 반발해서 바로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왕자는 바로 견훤의 첫아들인 신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 굳이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935년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35년 이후의 사실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4번이라는 거죠. 신검이 1, 2천 전투에서 고려 태조 왕건한테 패했다. 바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12번 보실까요? 자,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요. 수장이 장관이 문화시중이래요. 아, 여러분, 그러므로 장관이 문화시중인 기구는 바로 고려의 중서문화성이 되겠습니다. 중서문화성.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요. 어사대부의 직책도 중요하다. 여러분, 어사대부가 장관인 기관의 이름은 어사대죠. 그러므로 나는 어사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그리고 어사대에 대한 설명으로서 각각 옳은 걸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 보시면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은 기관은 3사죠. 3사. 아, 그러므로 중서문화성이 아니죠. 다음에 디귿. 원간석기의 도평의사서로 개편이 된 것은 도병마사입니다. 아, 그러므로 어사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기억과 디귿은 틀리고 니은과 리을은 중서문화성과 그리고 어사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아,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인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출제 경향에 봤을 때에는 아주 조금 다소 어려워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 44회는 조금 어려워졌는데, 아,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그날의 컨디션의 그 차이보다도 더 작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아, 그러면 한 문제 더 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난이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수험생이 80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44회는 한 75점 정도로 합격을 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합격 난이도에 대해서는 난이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늘 일정한 어떤 수준을 이제는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괜히 좀 어떤 다른 데에서는 또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이번엔 어려웠다, 이번엔 쉬웠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막 이렇게 긴장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바로 그런 어떤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 그런 거는 여러분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잘 여러분 정리하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하는 거면 누구나 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정말 많은데 공무원 시험처럼 뽑아야 할 사람은 한정적일 때, 그때 누구만 이렇게 그 사람들만 이렇게 뽑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떨어뜨리는 공무원 한국사와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정 점수만 넘으면은 누구나 합격증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합격, 붙여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해보세요. 금방, 의외로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는 여러분, 자, 이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가는 요거 1135년의 상황이고요. 굳이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보다 이자겸의 난이 먼저 일어났죠. 1126년. 그리고 이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해서 바로 고려 중기의 상황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다음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라는 무신정변의 무신정변 이후에도 혼란은 계속 지속이 되어 가지고 바로 농민봉기와 같은 이런 어떤 여러 지역에서의 민중들의 봉기가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네, 공주 명확소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난을 일으킨 건 정중부 집권기,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 이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연도를 말씀드리면 망인 망소의 난은 1176년인데 절대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쫙 네,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3번. 자, 그래서 네, 자, 요렇게 네, 또 한번 받고 자, 그다음 보시겠어요? 자, 이제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네, 14번 문제를 보시면 또 우리 하는 거는 매우 친절하게도 네, 한국사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네,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대체로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서 고조선 연맹왕국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삼국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남북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 네, 그래서 대체로 50번 문제는 뭐 현대 뭐 통일과 같은 그런 어떤 문제로서 이제 딱 피날레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 시간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히 내가 모를 경우에는 대체로 이 번호는 대체로 지금 여기쯤 왔구나, 이 나라쯤 왔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네, 숨겨진 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4번 보실까요? 자, 14번을 보시면요, 네, 가왕의 업적은 뭐냐? 조선 전기의 편찬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왕이겠네요. 그런데 이 왕이요, 네, 동문선, 이 왕 때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악학개범 같은 게 편찬이 됐대요. 뭐 이런 것까지 정말 나오는구나 싶겠지만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시면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 성종 때다라고 하는 걸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번 문제는 네, 14번 문제에서 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왕은 네, 조선 성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네, 성종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을 해서 네, 성종 때 완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시면은 네,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네, 자, 여러분 안동 봉정사. 네, 여러분 팔상전은 어디 있냐면 법주사에 있죠. 법주사 팔상전이죠. 그러면 여러분 1번만 틀렸다라는 겁니다. 팔상전은 네, 안동의 안동의 봉정사에 있지 않고 법주사, 충북 보은의 법주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다. 다음 16번. 자, 밑줄근 왕의 제2견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일단 이 왕이 누군지를 잡아내야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내가 노국공주래요. 네, 노국대장공주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가 노국공주인 왕은 누구죠? 고려의 공민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6번 문제는 공민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공민왕 때 공민왕의 업적으로서 어떤 내용이 1, 2, 3, 4, 5번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공민왕의 업적은 1번이죠. 네, 나머지는 다 공민왕이 아니고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17번 보실까요? 자, 17번 보시면 자,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네, 직지심치 요절을 가능한 나라고요. 사천대에서 네, 천체와 기상을 관찰을 한 나라. 여러분, 네, 고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로 이제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고려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1번부터 50번까지 하는 거면 전부 매우 간단한 문제들로 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17번만 간단한 게 아니고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했다. 여러분, 이 거중기 제작은 정약용이거든요. 조선 후기. 네. 다음 리을 보시면 임원 경제지 저수를 했다. 서유구가 조선 후기에 네, 임원 경제지를 저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역하고 리을은 모두 네, 조선 후기가 되고 니은하고 디귿이 고려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네,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계속 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네, 점검, 일종의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18번 보실까요? 자, 18번을 보시면 네, 가시대의 경제 상황으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동여지도의 일부로서 네, 그러면 대동여지도인가 보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수 있겠는데요. 대동여지도는 이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이 나라 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던 병란도. 여러분, 병란도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냐면 고려 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가에 들어갈 나라는 뭐가 되냐면 고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힌트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장이 많을수록 글이 많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좀 그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문제는 정답을 고르기는 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반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고려를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건원중보가 발행이 되어서 금속 화폐의 통용이 추진되었다. 아, 이것만 고려입니다. 정답은 바로 4번. 다음 19번 보시면은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자, 논산 도남서원은 4개. 여러분, 이 논산의 도남서원이 김장생을 배양을 하는 서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과연 우리 전국 국민 가운데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한국사 시험은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거든요. 그 공무원 한국사를 공부하는 공무원 한국사 수험생들마저도 공시생들마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도남서원이 김장생을 배양하는 서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소거법. 정답이 아닌 거를 사사삭 골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송시열의 스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송시열의 스승이 김장생이다 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송시열의 스승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송시열이 대체로 17세기 후반에서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송시열의 스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17세기 중반 정도 아니면 17세기 전반 정도에 주로 활동을 한 사람이겠구나. 요렇게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김장생은 16세기에 태어나서 17세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전반에 이제 주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분은 17세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양명학을 연구했다. 여러분 정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로 이 강화학파를 형성을 한 거는 대체로 18세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므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보시면 무오사와 조의제문 작성했다. 여러분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썼거든요. 그리고 무오사는 15세기 말이다라는 겁니다. 1498년.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적으로 역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3번. 동호문답을 통해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분 동호문답은 율곡이이가 쓰거든요. 사실 김장생은 율곡이이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율곡이이의 제자가 김장생이고 김장생의 제자가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시기적으로 율곡이이는 대체로 11세기 중반과 후반에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역시 시기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성악 10도를 지었다. 이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식으로 설명을 하였다. 역시 이황 역시 이보다도 물론 시기는 16세기입니다만은 이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앞섭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1, 2, 3, 4번은 모두 정답이 안 되니까 남은 거 하나 5번을 바로 정답으로 조금 불안하지만 이렇게 골랐다면 결국 맞추기는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국사를 공부해도요. 모르는 문제는 모르는 내용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 정답 이외에 오답에 해당하는 지문은 아무리 어려운 거를 출제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출제의 그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든 출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불문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답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힌트를 줬는데 다른 지문이나 보기에 다른 것들은 더 어려운 거 낼 수 있지, 집어넣을 수 있지, 정답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서 아주 어려운, 손도 대기 어려운 그런 아주 지연 말단적인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나왔다라고 해서
결코 당황하시거나 긴장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20번 보실까요?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에서 옳은 것은 조선 전기의 석탑이다. 자, 여러분, 쭉 보시면, 조선의 석탑은 하나밖에 없네요.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21번 보실까요?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광해를 피해서 군으로 봉했다. 아, 여러분, 광해군을 몰아낸 다음 왕이겠네요. 아, 바로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죠. 아, 그러므로 그 다음 왕은 바로 인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은 인조에 대한 문제였고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인조를 골라주면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렇게 읽을 게 많다라고 해서 결코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2번 보실까요? 자, 다음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자, 가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서 적절한 걸 골라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촉성루가 있네요. 그리고 김시민 장군 전공비도 있습니다. 바로 진주대첩.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바로 김시민 장군이 바로 진주대첩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촉성루 하면은 진주가 나중에 왜군한테 함락이 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이 촉성루 하면 여러분 누가 딱 떠오르나요? 진주에 바로 논개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이 가 지역은 어디냐? 보시는 순간 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경남 진주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또 진주 골라주시면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죠. 진주의 몰락한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바로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진주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 되어가지고 바로 삼남 지방을 휩쓰는 그런 어떤 농민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계춘의 진주 농민봉기가 바로 임술 농민봉기의 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23번 보실까요? 자, 밑줄 그은 주상의 제위관. 주상께서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공노비를 해방시킨 조선의 왕은 순조입니다. 순조. 그래서 역시 또 똑같은 패턴을 가지는 거의 정형화된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죠.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또 순조에 해당하는 문제를 지문을 골라주시면 1번이죠. 신유박해. 순조 때 신유박해가 일어났죠. 다음 24번.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개성상인인 이 상인은 여러분 사계치부법. 이거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개성상인이래요. 여러분, 개성은 옛날에 송악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송악의 상인이니까 여러분 가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송상을 말합니다. 그쵸? 다음에 나를 보시면 한강을 무대로 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장사한대요. 여러분, 한강은 서울을 지나가는 강이니까 경강이라고도 하고, 경강을 무대로 주 무대로 활동을 하는 상인이니까 경강상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 송상과 나 경강상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걸 골라라 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송상은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고 하는 송상의 지점을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나머진 다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1번은 보부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은 책문후시를 통해서 만상, 의주만상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에 4번은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5번은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하였다. 대동상회는 대동강을 흘러가는 대동강이 어느 도시를 지나가죠? 평양을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라고 한다면 바로 대동상회는 평양 지역에서 설치가 된 근대적인 상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평양 지역의 상인인 유상들이 바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는 거는 송상 하나밖에 없다. 다음 2번밖에 없다. 다음 25번 보시면은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씩 보실까요? 자, 1번 보시면 조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네, 조보는 등재되지 않았죠. 다음 이번 보시면 광해군 때부터 여러분 일성록은 정조 때부터 네, 기록이 시작이 되었죠. 아, 그러면 2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국왕의 비서기관이 발행한 관보이다. 여러분 국왕의 비서기관이 발행을 한 관보는 바로 네, 조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 이게 바로 일성록에 대한 설명이죠. 아, 그러므로 여러분 네, 1, 2, 3, 4번은 모두 아니고 네, 5번을 보시면 춘추관의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춘추관이 주로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네, 편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 2, 3, 4번 이거를 여러분 1, 2, 3, 4번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3번 틀렸어, 4번 틀렸어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제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공시 한국사를 공부하는 공시생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매우 극히 일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을 보시면서 큰일 났다, 정답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쉬운 지문이 바로 너무나 쉬운 맞는 말이 5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헤매다가 정답이 바로 맨 밑에 딱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이 문제도 네, 다른 어떤 틀린 지문은 네, 어려운 내용이었으나 정답은 너무나 분명한 쉬운 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이 25번 역시 네,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절반 했네요. 네, 이제 네, 반환점을 돌아서 네, 다음 네, 26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번에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서 또 옳은 거를 골라라 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이건 사직단이 아니고요. 네, 종묘에 대한 설명이죠. 네. 사직단은 그 토지의 신과 오국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초기 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 네. 자, 여러분 나의 종묘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조선의 국왕과 네, 또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죠. 그러므로 네, 2번도 틀렸고요. 다음 3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폐지가 되었다, 혁파되었다. 여러분 다 문묘. 여러분 문묘는 뭐냐면 공자의 사당으로서 성균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흥선대원군이 네, 서원 정리할 때에도 문묘를 폐지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4번 대성전과 명륜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4번도 아니고요. 5번만 딱 들어맞네요. 네,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바로 네,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이게 바로 선농단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설렁탕이 나왔다라고 하죠. 자, 아무튼 여러분 정답은 5번. 5번만 맞습니다. 27번 보시면은 네, 자,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서 옳은 것은 쭉 여러분 읽다 보면 처음 보는 자료가 나왔다. 이거 나 진짜 이 사진 처음 본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읽을 게 많으면요, 요 안에 네, 힌트를 잡아낼 수 있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5째 줄을 보시면요, 부산의 초량 외관이래요. 외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느 나라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네, 일본을 골라줘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일본을 고르라 라고 하는 매우 쉬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무역을 재개하였다. 이게 바로 일본에 대한 설명이죠. 28번. 자, 가붕당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네, 자, 윤국형은 유성룡의 신복이며, 여러분 윤국형이라는 인물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쌤이 봤을 때는 한국사 강사 중에서도 네, 많은 사람이 모를 거예요.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유성룡의 신복이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유성룡과 같은 붕당이다 라고 한 거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유성룡은 서해 유성룡은 이황의 제자죠. 여러분 이황의 제자들이 바로 어느 붕당을 형성하나요? 남인을 형성을 하죠. 그러므로 네, 가붕당은 바로
남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제시문의 정체만 딱 잡아내시면 그 다음에 문제는 아주 간소화되고 매우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28번 문제도 되게 복잡해 보였으나 결국은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남인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원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죠. 바로 이황의 제자들이 남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자, 다음 29번 보시면은 네. 자, 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최재우가 경주에서 체포되었다. 여러분 제목부터 느낌이 확 오시네요. 여러분 최재우가 바로 창시한 종교는 뭐죠? 동학이죠. 네, 동학. 네, 그래서 역시 네, 29번 문제 역시 정체 확인 문제로서 동학을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동학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동학은 네, 2번에 대한 2번이 바로 동학에 대한 지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30번 문제 보실까요? 네. 자, 이곳은 이 사람이 낙향해서 자, 여러분 이 30번 문제는 정체 문제인데 또 정체 문제인데 자, 이 30번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게? 라고 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30번은 자, 쭉 한번 읽다 보면은 또 힌트가 또 당연히 있겠죠. 힌트 없으면 한능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무리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지라도 힌트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힌트가 있어야만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한능검의 힌트는 아주 친절합니다. 좀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반개 수록을 저술했대요. 여러분 조선 후기 문화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유형원이 반개 수록을 저술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네, 또 유형원의 호가 또 반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30번은 반개 유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네, 유형원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시면 유형원은 바로 균전론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균전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자, 물론 균전론이 유형원 한 명은 아닙니다만은 네, 여기에서 말하는 균전론은 바로 유형원이 강조한 균전론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보세요. 자, 밑줄근 이 관계가 지급되던 시기. 자, 여러분 이제 쭉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 대한제국 인민으로서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는 당연히 어느 시기겠어요? 대한제국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대한제국을 골라라. 대한제국의 시기를 골라라. 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강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시문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네, 선입견에 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이제는 뭐 쌤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일단 1번, 2번, 5번은 네, 모두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이전. 네, 국호는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는데 아무튼 대한제국도 넓은 범위에서는 조선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라의 네, 호칭이 국호가 네, 1, 2, 5번은 모두 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은 조선왕평사, 이거는 일제강점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국 멸망 후가 되는 것이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용안포 사건, 여러분 그다지 네,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역시 소거법으로서 네, 정답은 4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2번 보시면요. 네, 자,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네, 자, 조선인 망명자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줄을 읽어보시면요. 자, 이 사람은 청푸 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여러분 청푸 전쟁으로서 전쟁이 벌어지자 청나라 군대가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3,000명 가운데에서 네, 1,500명을 바로 청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베트남 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베트남 쪽에 청푸 전쟁을 그 프랑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바로 네, 1,500명을 바로 청푸 전쟁으로 파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을 노리고 청나라의
병사가 줄어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로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 정말로 좋은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정변을 일으켰으니 그러므로 이 정변은 바로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망명제는 김옥균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개혁은 바로 갑신정변 당시의 개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32번은 바로 갑신정변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갑신정변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 골라주면은 네, 기역, 집강소, 요거는 동학노민운동이 되는 거죠. 다음에 니은, 네, 토지의 균등 분배도 동학노민운동이네요. 그러면 기역하고 니은은 갑신정변이 아니고 디귿하고 리을만 갑신정변입니다. 네,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시면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네, 종이품, 협판, 내무부사, 네, 초대주미공사, 네, 초대주미공사. 네, 어쩌면 쌤이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네, 50문제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주미공사가 누구라는 거를 모르면은 다불고리가 조금 네, 곤란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번 2점 배점으로서 네,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한 그런 어떤 충분한 공부를 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네, 33번 문제는 아마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진 분이라면 아마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100점을 받았거나 아니면 98점을 받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러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70점을 넘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네, 몇 점으로 부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지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네, 결코 당황하거나 네,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 주미조선공사는 초대 주미조선공사는 바로 박정양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네, 5번, 네, 5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네, 우리 34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 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바로 청나라와 조선이 네, 체결한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잡아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제2조에서는 네, 청나라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이 바로 청나라 상인과 우리 조선 사람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청나라가 바로 네,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므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모군란 후에 이모군란을 해결해준 네, 청나라하고 네, 바로 우리 조선이 체결을 한 조청상민 수료무역 장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청상민 수료무역 장정의 배경이 된 것을 물었으니까요. 배경이 된 이모군란을 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4번은 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이모군란과 관련된 내용을 네,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여러분 33번은 아예 그 지문이 이모군란이네요. 네, 99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5번 보시면 자, 근현대사의 현장 이 궁궐을 찾아서 자, 여러분 이 궁궐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이 궁궐에 해당되지 않는 거. 네. 자, 여러분 석조전이 있네요. 덕수궁 석조전 아니겠습니까? 덕수궁 석조전. 네, 그리고 덕수궁의 정문이 또 대한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궁궐은 덕수궁이다라고 한 거를 쉽게 알 수 있었고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덕수궁이 아닌 궁궐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네, 중전 민씨가 즉 명성 황후가 네, 덕수궁에서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어디에서 시해됩니까? 경복궁에서 시해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번만 네, 덕수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복궁이어서 네, 아니다. 네, 그러므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36번 보시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을 하고 네, 3개월 동안 네, 굉장히 많은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이 기구는 개혁기구로서 네, 굉장히 네, 많은 활동을 한 그런 어떤 근대적 개혁기구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총재가 장관이 바로 김홍집이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36번은
물어보는 이 기구의 이름은 군국기무처다라고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 군국기무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를 골라주시면은 바로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되어서 제1차 가부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을 골라주시면은 정답은 1번, 네, 1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37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문장이 많다라고 해서 절대 긴장하실 필요 없다 그랬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쭉 읽다 보시면 이범윤이 나오네요. 네, 이범윤을 네,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가 지역은 간도라고 하는 거를 읽다 보면 아주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이제 네,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간도를 네,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번 송무학교 멕시코, 2번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 3번 동제사 상하이, 5번 28 독립선언 일본. 네, 그러므로 네, 네, 정답은 4번. 네, 바로 이 간도 지역. 네, 구체적으로는 북간도 지역에서 바로 중광단이 네, 바로 이제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로군정서가 바로 이 간도 지역에서의 가장 큰 승리인 네, 청산리 대첩을 바로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8번 보시면요. 네, 다음 상황 이후에 네, 전개된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38번 보시면 네,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네,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네, 의열단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잡아내실 수 있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열단, 네, 의열단의 활동으로서 이 의열단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네, 설치한 것은 1932년의 상황이거든요. 네, 굳이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골라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이 조선혁명 간부학교에서 난징에서 네, 활동을 하다가 3년 후인 1935년에 여기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으나 네, 일제강점기의 무장독립전쟁을 네, 조금만 여러분 네, 기본적인 내용만 잘 흐름을 잡으시면은 네, 충분히 여러분 네,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다음 39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또 순서 문제네요. 네, 자, 가를 보시면요, 왕조의 마지막 군주가 네, 사망했대요. 여러분, 조선의 마지막 군주는 누구죠? 순종이죠. 네, 순종이 사망한 네, 사건으로 일어난 게 바로 뭐냐면 60만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은 1926년. 자, 그리고 나는 조선천령대중아 걸기하라. 자, 그래서 네, 저들은 광주 조선학생 동지 400명을 참혹한 철새에 묶어 넣었다 라고 하는 이런 힌트를 통해서 이것은 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의 상황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1926년과 1929년 사이의 상황을 골라주면은 네, 정답은 4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우의 선언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네,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40번 보실까요? 이제 거의 10문제 남았네요. 네. 자,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네, 군대로서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네, 이 군대의 총사령부 건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네, 정식 군대가 되겠네요. 바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국광복군.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은 네,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게 바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러므로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41번 보시면은, 자, 밑줄근 이 시기에 네, 볼 수 있는 일제의 정책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네, 자,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대요. 토지조사 사업, 여러분 1912년 아니겠어요? 네, 토지조사령이 바로 1912년에 나오니까요. 네, 이 시기는 1910년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41번은 일제강점기 중에서 1910년대를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조선 총독의 회사 설립할 당시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적용을 하였다. 네. 회사령이 허가제의 있는 시기가 바로 1910년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2번 보실까요? 자, 다음 내용으로서 적절한 것은 또 우리가 또 존경해야 하는 네, 독립운동가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느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연해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네, 정답은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연해주 지역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여러분 연해주 네, 어떤 단체가 있죠? 권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이 바로 연해주가 되겠고요. 네, 2, 3, 4, 5번은 모두 연해주가 아닙니다. 서전서숙 북간도에 있었죠. 신흥무관학교 서간도에 있었죠. 네, 그리고 한인애국단 결성과 항일거 활동, 네, 상하이, 네, 신한청년단 결성 또 상하이. 네, 그래서 네, 1번만 연해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보시면요. 자, 이 부대의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총사령관이 지청천이래요. 그리고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친절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정도의 친절한 힌트면 당연히 네, 한국 독립군이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무장 독립전쟁 조금만 네, 공부하시면 아예 그냥 제목이에요. 제목. 네, 한국 독립군. 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를 골라주면은 네, 쌍성보 전투뿐만이 아니라 한국 독립군은 대전자령 전투에서도 크게 승리하죠. 그러므로 네, 정답은 2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겼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44번 볼까요?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번엔 순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자, 가를 보시면요. 아래쪽을 보시면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굉장히 유명한 글이네요. 김구 선생님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는 1948년 2월 10일이 되겠고요. 다음에 나를 보시면 이 민국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네, 정부가 네, 수립이 된 1948년 8월 15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네, 나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48년 2월 10일과 8월 15일 네,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네, 50총선거, 네, 5월 10일에 있었던 네, 최초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바로 이 사이에 있네요. 네, 그 정답은 네,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45번 볼까요? 자, 가단체의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역시 읽을 문장이 많은데 이렇게 문장이 많으면은 읽을 게 많으면 이 안에 힌트도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45번 보시면은 최현배의 10명은 공판에 붙인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네요. 자, 이 단체는 조선의 어문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우리 국어 연구를 한 일제강점기의 단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단체 이름 뭐죠? 네. 자, 조선어 학회가 된다라는 거죠. 조선어 학회. 그리고 조선어 학회는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을 했는데 이 조선어 학회가 바로 네, 재판의 회부가 되어서 전부 다 잡혀가서 재판의 회부가 됨으로써 바로 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바로 해산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판을 받은 단체는 바로 조선어 학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학회의 활동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면 네, 정답은 2번이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을 하였다. 이게 바로 조선학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46번 보실까요? 자, 이제 5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또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네, 자,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네, 자, 바로 네, 일제강점기의 지원병제. 네, 일제강점기에 네, 일제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바로 침략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들이 내놓았던 지원병제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병제는 쌤의 동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암기법이 짜라락 있어요. 지원병제는 1938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원병제가 나온 이후의 상황으로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당시의 상황으로서 옳은 거 1938년 이후의 상황으로서 옳은 거는 3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애국청년단이 1945년에 결성이 되어서 바로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바로 부민관에 폭탄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1938년 이후의 상황은 정답이 3번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의 내용 역시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충분히 여러분 순서 문제에서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7번 보실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되는 사실. 또 문제가 순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1952년에 있었던 부산 정치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가 바로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서 최초로 바로 개헌안을 내놓았죠. 그런데 당시 야당이 반대하자 이들을 모두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시수도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정치파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협박과 이런 어떤 회유를 통해서 바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찬성을 받아내서 바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1차 개헌인 발췌 개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1952년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 중이었죠. 그래서 자,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정 부통령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제1차 개헌, 발췌 개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 그 이후에 바로 1차 개헌,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48번 보실까요?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의 시기. 중학교 의무교육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여러분 중학교 의무교육을 처음으로 한 건 1985년이거든요. 근데 굳이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겠고요. 이것이 바로 전두환 정부다라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 자, 전두환 정부의 내용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 바로 이때 프로야구가 바로 정식으로 창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조금 난해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만은 전두환 정부에서 바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좀 더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학교 의무교육 요거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다음 45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49번 보실까요? 다음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 여러분 첫 번째 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무슨 헌법입니까? 이거 유신헌법이죠.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제4공화국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옳은 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민주 구호선언이 일어났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보시면요.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이 개최가 되었다. 개성공단 착공식은 언제부터냐면 이거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 역시 노무현 정부 50번 문제 역시 이 중에서 노무현 정부를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고,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7년 후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또 평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5번이 바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바로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4회
고급의 문제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정답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꽤 중요합니다만은 보다도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5회 아무튼 44회 이후에 시험을 지금 예상을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출제 경향으로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다면 이번 1시간이 넘는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신 충분한 어떤 그 소득을 얻으셨을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